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 진행했던 대담.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는 소회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쉬운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다. 앞으로 국정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 쓰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좀 녹화된 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전 시간, 1시간 한 반 정도 진행돼 다 보셨고요. 김성환 평론가 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떤 총론적으로 평하신다면? 참신은 했습니다만 대통령 메시지가 계속 이제까지 왔던 길을 계속 가시겠다. 특히 인사나 경제 관련해서 변화의 주집을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사실. 예.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의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점에선 뭐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졌고 좀 아쉬운 점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집중했고 오히려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조금 덜 보여준 것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은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요. SNS 상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언론계 기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중계한 KBS 고위 간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자평하기를 대통령 인터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KBS는? 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의견에 좀 동조하는 편이고요. 지금까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담 형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마 언론 문화 특히 방송의 어떤 대담 문화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 변화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평가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SNS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질문을 했던 KBS 송현정 기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논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에 방점을 두고서 오늘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각 사안별로, 각 부문별로 어떤 생각을 국민에게 이야기했는지에 중점을 두고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청률이 한 8, 9% 정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평상시 KBS 가구 시청률에 비하면 살짝 떨어지는 숫자죠. 그 시간대가 드라마와 9시 뉴스가 있던 그렇습니다. 때인데 그때보다는 좀 시청률이 좀 떨어졌다. 많은 분이 보셨습니다만 또 모든 분이 보신 건 아니고 아침에 조간신문이나 또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대담을 키워드별로 주제 단어별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현 정부를 향해서는 좌파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인용해서 KBS 송현정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대답을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대통령 발언에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저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겠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촛불 민심에 근거해서 평화롭게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따른 헌법과 법률에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봐서 우리가 지금 독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언론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에서도 패스트트랙 상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야당의 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독재적 행태 아니냐는 건데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질문을 듣고 난 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SNS 반응을 좀 보려고 제 전화기를 좀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청동에 점심 나들이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올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일대를 걷고 고민정 대변인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 사진이 저희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자들이나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 사진을 바로바로 띄우니까 이제 사실은 기자들보다 시민들이 더 빠르고 물론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모습이 오늘 낮에 삼청동 일대에서 바로 청와대 앞 삼청동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점심 나들이하고 측근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 모습 보이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모습도 바로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다라고 하는 것, 그동안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통해서 이 표현을 참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고 과연 어떤 의미로 저 표현을 쓰는지 아마도 정말 독재라고 해서 독재가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독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좌파까지 붙여서 이념적인 규정까지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독재, 좌파 독재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요. 그리고 저도 독재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뭐 패스트트랙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 관계에 있어서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예를 들면 장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헌법재판관조차도 사실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야권 진영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치, 더 나아가서 이 헌법적 구조에 대한 존중의 의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독재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내가 뭔가 의회를 존중하지 못하고 야당을 존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돌아보셔야지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저녁 황금 시간대 대담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 쓰면서 질문했다. 이게 역설적으로 독재는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이런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과연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담을 했던 기자간담회를 했던 과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자가 있었겠는가? 뭐 우리 국민들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모든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질문지까지 짜고 기자회견하고 답변까지 다 만들어 놓고 기자회견을 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야당에서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좌파 독재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좌파 독재가 만약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 과연 독재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뭐 5.18 망언도 얘기하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개발이 우선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박정희 독재는 합리화된 독재다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입이 험해지고 좀 막말성 단어들을 자꾸 사용하는 게 트럼프 따라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종격 투기 선수처럼 정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 혐오를 좀 부추기면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주의자들이 같이 술자리에 모여서 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거를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끄집어내서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집권의 배경이 됐다. 이런 표현들 또 그걸 정치 분석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보수를 결집하고 상대를 그 정반대에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회 언론들과의 만남에서 이 좌파 독재가 아니고 종북 좌파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 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고요. 조금 전에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철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좌파 독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야당 대표들과 누구보다도 많이 만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제일 아쉬워한 게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약간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나는 이미 그 합의대로 할 자세가 돼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좀 드러낸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것의 구체적인 산물로 그러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12개항에 또 합의 안도 나오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내정이 국내 정치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또 한 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과연 야당이 그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그 기구 안에서 그런 그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야당의 의견이 국정에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국정에 또 존중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이 야당과 소통하려고 애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 기억이나 그다음에 다른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실제로 많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만나는 것이 인상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여야 특히 청와대 여당이 야당 제1야당을 상대하는 것은 이런 공식적인 만남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국회에서 충돌하더라도 또 저녁에는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를 사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기정 교수이랑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대화가 단절이 돼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저녁 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야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계속 내로남불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스스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 정당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번 하는 방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책임이고 해외 요인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하겠다. 동시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참조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죠. 똑같이 자기 입장을 저쪽에다가 주장만 하면 만난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생산적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서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 이런 주제에 국한해서 야당 대표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지금 제의를 하신 거라고 제가 좀 예, 지금 이해를 그렇게 해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패스트트랙 문제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뭐 이 주제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 이런 또는 안보 문제 뭐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이렇게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반응을 내놓았어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국한한 그런 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응할 생각이 없지만 패스트트랙 등 전반적인 정국 현안에 대해서 다 터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내가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야 대표회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담 성사 될 걸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 먼저 풀고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푸는 뭐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모양새가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그렇게 몸싸움까지 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가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 문제를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의회까지 다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어떤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한국식 아주 독특한 대통령제 국가의 어떤 체제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야당은 어떤 주장을 해도 괜찮고 대통령은 거기에다 맞춰줘야 되는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맞춰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이제 대화의 상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의 야당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당내 요인이나 보수가 뭐 분열됐던 요인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성의 있게 여야정 협의체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국정협의체 만드는 것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우리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좀 운영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뭐 불만이 있으면 서로 간에 충돌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운영해 나가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합의하고 돌아와서 바로 합의 파기할 거면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아주 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의회라는 것은요, 개개의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늘상 해야 되는 일들이 소위 야당 지도자들과 통화하고 읍수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부단히 정치를 하면서 정치 해결 주체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대통령만 그렇게 의회로부터 내 권위를 존중받아야 되는지 야당이 문제 제기해서 차고 나가면 설득해가지고 국정을 좀 더 그래도 뭐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사실은 야당 의원만 상대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발언하시겠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는데요. 의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는. 그동안에 의회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 내에서 여야가 먼저 풀어야죠. 근데 그동안에 국회 내에서 여야가 풀기는커녕 계속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른바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7번 보이콧했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하고 같이 또 풀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구석에선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차고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참아가면서 양쪽의 요구들을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책임도 있다고. 여당 책임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서로 상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우리는 노력했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이라고 정태근 의원님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말 짧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한 말씀이 아니라 두 말씀이째요. 예. 아니 과거에 권위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정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고 절대 여소야당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그렇게 보이콧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어떻든 생산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 그 당이었고 그 당의 원내대표는 부단히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우리 정치 못해.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 정태근 의원님과 김성환 평론가 사이에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뭐 황희정승이 될 수도 없고 말이죠. 두 분 말씀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윤춘호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두 분의 이 논쟁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짧게 없는데요. 해주십시오. 저는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보다도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스킨십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날 때마다 만날 횟수만큼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유형의 정치는 아직까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공약은 일단 보류가 됐지만 말이죠. 퇴근길에 시민들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이야기 듣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과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고 해서 이 국정과 관련해서 상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어제 대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주제별로 한 몇 개 차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 원로들과 만나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른바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는데 우선은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맞으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부분은 사회 원로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선 적폐청산 후 협치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다시 한번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들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대법원 원칙적인 답을 판결이 드릴 수밖에 나온 없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는데 송현정 기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질문을 하려고 하던 그런 목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세 분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한 주제를 세 분께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특히 야권의 비판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인사검증 이른바 실패론,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검증 라인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예.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더 이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인사검증 책임론 하면은 또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겨냥하지 않습니까? 이 조국 민정수석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겁니까 하는 질문도 그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어떤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조국 수석이 혹시 이제 정치에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거칠은 그런 묻는 여론도 많습니다. 것이라면 예.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뭐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지금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키워드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조국 민정수석 거취 문제,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가운데 정태근 전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인사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이 취임 2주년인데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인사 문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의 일을 맡기겠습니다. 예, 저희도 며칠 전에 그 발언 다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인사 검증에 일부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검증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과연 취임사에서 얘기한 이러한 인사 원칙이 지금 이 정부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중된 인사고 치우쳐진 인사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회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에서 같은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캠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차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그냥 희망을 주시려면 인사 문제만은 대전환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들을 어제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참 답답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환 평론가는 여기에 대한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임의로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론이라기보다는 예. 저도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인사 검증 인사 관련해서요? 검증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그 선 적폐청산 후 뭐 협치와 관련돼 있는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역대 정부 다 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방어적이 돼가고 수세적이 돼가면서 좀 폐쇄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와대가 결정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느끼는 것이지 전반적인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정부를 평가할 때 인사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근거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인사청문회도 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이번에 뭐 여론조사들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의 측면이 아니라 인사라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니 왜 조금 더 상대 진영을 좀 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개방적인 인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꾸 왜 수세적으로 자기 사람만 자꾸 인사를 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국민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부족하다고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와 인식이 심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전부터도 말씀드려왔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검증하려고 노력했지만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께 사과한다고 하는 발언 정도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언급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인사 검증,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또 여당 정부가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지난 2년 동안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과드리고 남은 3년 동안은 처음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천하의 인재들을 두루두루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검증도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윤춘호 실장님은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총선 나가는 것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 이거 좀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때까지 좀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패스트트랙이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국 수석이 챙겨야 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조국 수석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을 피력한 거죠. 그렇게 보면 조국 수석이 내년도 총선에 안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역시 여전히 저는 유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원한다면 저는 뭐 청와대에서 내보내 줄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달지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이거 관련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풀어줄 생각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어제 기자 대담의 주어가 문재인이 아니고 조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 참모의 거취 문제를 어제 같은 자리에서 명확하게 뜻을 밝히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저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수석의 정치권 차출은 여전히 뭐 유력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이 최근에 SNS를 다시 또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최근에 올린 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라고 했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 말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과 설득, 타협 전략을 두루두루 구사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제1야당을 좀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는 쪽에 방점을 뒀던 것 아니냐. 이제부터는 좀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주영진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도 많이 봤을 거고요.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못하고 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논란이 좀 생겨버린 국면이 됐습니다. 어떤 후회는 지금 좀 없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인식이 국민의 인식과 판단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시적인 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다 소득 배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용의 증가가 많이 이제 주춤해졌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통계청의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1분기가 0.3% 역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반이 든든하다, 탄탄하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참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만 괜찮다고 하느냐 이런 상황과 인식을 사회자가 질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가 거시 지표는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올 하반기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국민에게 KBS 기자와의 대담 형식을 통해서 지난 2년에 대한 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아쉽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남고 질문자의 질문 내용, 방식, 표정 뭐 이런 부분 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송현정 기자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뭔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검증된 실력을 가진 대담자와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14,000명이 저게 오늘 오전 상황이겠죠? 14,812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저희는 이렇게 내용을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본질은 어디 가고 어떤 스타일, 형식, 사회자 문제만 남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제 이제 대통령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 묻는다는 거였는데 그랬으면 대통령의 답변에 우리 이야기들이 보다 더 집중됐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자의 질문이나 뭐 그 질문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통령과 인터뷰 방식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만큼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점, 그건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정도의 태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좀 네티즌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된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저러한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일일이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하는 저런 양태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생각 아주 짧게 한 2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논란에 대해서는? 그 송 기자는요, 기자 개인이 아니라 그 프로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기자한테 무례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기자, 이 헬렌 토마스의 얘기입니다. 예. 헬렌 토마스가 누구냐면은요, 백악관을 맨 앞자리에, 50년을 취립을 예. 했던 기자입니다. 저도 압니다. 기사도 썼었고 예, 취재파일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여기자였는데 50년 동안을 백악관의 가장 맨 앞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던 그래서 그분이 백악관을 떠날 때 오바마 대통령도 아쉽다고 작별 돌아가셨을 인사하고. 때는 특별 예. 성명을 발표했죠.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요. 뭐 대통령하고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아프게 질문하는 걸 기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더 아프게 질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받아서 넘겨주는 대통령의 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오히려 좀 낯선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좀 약간 좀 생경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뭐 국민이 양쪽으로 극단화돼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또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정치가 진영 논리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 정치의 진영 논리 조장에 국민들이 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그런 게 이번으로 좀 이렇게 표출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중간에서 그걸 오히려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 텐데 오히려 그런 걸 조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자꾸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형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변을 하다가 일정 부분 뭐 말이 살짝 중단된다든가 아니면 얘기가 좀 길어진다든가 했을 때 뭐 추가 질문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발언하는데 발언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는 내년 총선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올 하반기까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국민에게 했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꼭 실천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